직접 출연하셨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지지율이 1%대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아무 때나 섭외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대선 출마 지금부터는 섭외가 엄청 어려워. 그렇습니까? 예. 올챙이 쪽을 잊어버렸다. 제가 이제 대선 경선 끝나고, 이제 몇 달 동안은 어쨌든 경쟁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 선발된 선수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켜서 있는 게 좋다. 뭐 그런 입장도 있었고 저도 좀 쉬어야 되고 해서 그런 거지 우리 총수님이 불렀으면 당연히 왔죠. 좀 요번에 좀 미뤄진 측면이 있어요. 여러 번 불렀는데 잘 안 오고 그래가지고. 네. 자, 주요 현안을 몇 가지 여쭤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논평을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재명 시장님이 SNS 활발하게 할 때는 무슨 사안 났다 하면 촌철 사진 한 번씩 던지셨거든요. 네. 요즘 근데 SNS 많이 자제하시고 하니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가장 최근 거부터 역순으로 제가 여쭤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한마디를 했어요. 이거 자꾸 뭘 들추고 정치보복 하려고 하는 거냐. 아마도 제2롯데 관련한 문건도 나온다고 하고 4대강 정책감사도 한다고 하고 국정 댓글 사건도 본인이 대통령 때였고 그다음에 NLL 대화록도 본인이 대통령 때였고 최근에 아들 의혹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보복식 과거사 들추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논평을 내기 시작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도 같기도 한데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냈죠. 탈탈 털자. 탈탈 털자. 네, 왜냐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게 없는 사건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간첩 몰아서 막 잡아넣듯이 하는 것을 그런 걸 정치보복이라고 도둑질한 거에 대한 책임 묻는 건 그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정의와 상식,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어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 또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데 이것조차도 정치란 이름으로 좀 보호받고자 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구태 중의 구태죠. 이런 걸 적폐라고 해요.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죠. 전두환도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집단 살해 행위에 대해서 면죄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들은 상식 중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정치 보복이라면 저는 맨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의미라고. 네. 그리고 제1롯데 월드 얘기는 제가 민주당 부대변인을 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거죠. 맞습니다. 10년 부대변인 하셨죠.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래도 과거의 뒤집은 좀 나오는데 저는 진짜 나름 그때 당시도 아무도 언급 안 하는 거. 제가 친구를 위해서 조국을 버린 MB 이렇게 제가 비판 논평 내고 그랬죠. 그다음 경고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저는 어떻게 그 사이 롯데가 재벌가의 개인적 그야말로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건물을 짓는 거. 그것도 롯데 이 월드 자리에. 그 부지 자리에. 그 부지. 얼마나 엄청난 특혜를 받은 부지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거를 세상에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 그것도. 안보를 중시한다는 대통령이. 안보 보수. 비행장 활주로를 바꿔가면서까지 허가내 주는 걸 보고 이거는 언젠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제가 그때도 주장했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공구참모총장이 서경찬은 이후로 사퇴하기도 했죠. 반대했었으니까요. 사실은. 공군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반대하는 그 책임자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말단 공무원들이나 관료 수준의 처벌 수위보다 훨씬 높아야죠. 왜냐하면 권한이 크니까. 알겠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논평들이 궁금해지는 대목도 뭐가 있냐면 이제 각 정당. 왜냐하면 그 각 정당의 주요 정치인들 앞으로
대통령 다시 한번 출마하실 거 아닙니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대통령 후보에 나설 생각이 있어서 나간 것도 사실은 아니고 불려나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불려나갔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불려나간 게 맞죠. 무슨 기초단체장이 대선을 꿈꿨다면 또라이에 가깝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좀 바뀌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때. 지금도 저는요. 5년 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전혀 알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그때에 맞춰서 대선에 맞춰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네, 그걸 이번에 배우셨군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잊어버리신 거예요. 네,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항상 하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저는 더군다나 공직자가 공적 권한을 사적 목표에 맞춰서 행사하는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최근의 정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가 혹은 잠재적인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혹은 각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쭤볼게요. 네. 잠깐만. 나오신 김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마무리 단계잖아요.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국민의당이 이번에 예를 들면 팩트를 조작해가지고 조작해서 공작을 했다는 걸 보니까 저 당이 정말 저게 국민의 당이 맞냐. 그야말로 사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그야말로 저기 당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 세게 나가시죠. 아니 당 아닙니다 저거는. 당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존속조차도 쉽지 않을 거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법조인이라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법률가라서 예를 들면 판결이나 법적 결정에 대해서는 논평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지금 현재 뭐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다 국민의당이 존속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그 변곡점은 지방선거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지방선거는 어떻게든지 뭐 견뎌내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3년 후에 지금처럼 한다면 애매한 태도,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 뭐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저 사람들한테 뭘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존속이 어렵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추경 통과 과정도 그렇고 야당의 공조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게 명백한 현실인데. 네. 그래서 이참에 국민의당과 합당하자 결국 해야 한다라고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처럼 원내대표로서 원내에 이제 조율을 해본 사람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로 계속 나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정치판에서는 제가 보기는요. 무리를 하면 꼭 사단이 벌어집니다. 자연적 흐름에 맡겨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부러 밀어붙이면 예를 들면 한 발짝 빨리 가냐 한 발짝 늦게 가냐 차이가 정말로 큰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의도를 내비치는 것조차도 약간의 또 무리가 생길 수 있어서 전 자연적 흐름에 맡겨놓으면 국민에 의해서 저절로 정리될 거라고 봐요. 인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말 하지 말자. 네, 뭐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국민의당은 존속이 어렵다. 3년 후까지는. 자유한국당은 저는 소망을 섞어서 좀 얘기하면. 소망을. 청산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쉽게 청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권에 드러난 하나의 조직인데 뿌리가 있거든요. 네. 그 뿌리가 뭐냐면 분단 세력입니다. 분단과 소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친일, 외세 의존적 세력들. 근데 그게 뿌리가 있어서 이들이 사라지는 것 현재는 사라져도 그건 여전히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뭐 그런 거 믿고 있지 않나 싶어요. 바른정당하고 적통경쟁을 하는데 그래서 누가 누구를 흡수하냐 이런 경쟁이에요 사실상은. 제일 바람직한 거는 그래도 역사가 한 발짝씩 나가려면 바른정당이 예를 들면 좀 주력이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여기 오히려 가능성이 오히려 더 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면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잠재적 경쟁자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저는 예를 들면 메이저 주요 그러니까 핵심이 주류가 됐을 때 취하는 태도와 이제 마이너 변방일 때 취하는 태도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여전히 마이너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크게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본인의 경쟁자가 지금 아니다. 이제 현재 상태로 살아남기 작전에서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로 안 보시는군요. 뭐 제가 경쟁에 나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걸. 안 보는 걸로. 네. 혹여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사람은 주목해 봐야 된다. 성장 가능하다. 예의주시한다. 이런 분이 있나요 혹시? 좀 괜찮다 싶은 사람은 다 탈당했던데요. 바른정당은 어때요? 이해운 체제. 그러니까 이 갈래하지 않습니까? 바른정당 정도면 그래도 대화가 되니까 협치의 대상으로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측도 있고 아니다 뿌리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갈라져 나온 거니까 좀 다른 요소들이 좀 강조돼 보이지 않겠어요? 좀 나아 보이긴 해요. 나아 보이긴 하고, 나아 보이긴 하고. 그래도 비양심적이고 뻔뻔스러운 그 엉뚱한 주장은 잘 안 하는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뭐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생겨난 조금의 좀 나은 진전?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훌륭한 자원이니까. 아무래도 뭐 많이 성장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재적 경쟁자로 보시는군요. 저는 경쟁자가 될지 않을지 제가 잘 모르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홍준표는 아니고 유승민은 맞고 김무성 전 대표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무당으로 부활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밖에 시간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도 겨우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아침 6시에 한 30분 하셨어요. 그래도. 네. 그리고 본인이 1시간까지 이 시간을 차지할 정도가 안 됩니다 지금. 좀 더 키워야 돼. 좀 더 큰 다음에 와야 되겠네요. 대선 후보였을 때는 가능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는 기초단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꼭 아픈 데를 콕콕 찌르십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백수는 아니지만 대선 후보에 비하자면 훨씬 덜 불러주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네, 맞습니다. 예. 네, 덜 불러주기 때문에 뭐 이것만도 감지덕지합니다. 지금 라디오 어디 가보세요. 30분 주나 시간 안 줍니다 이제. 네. 이재명 시장님. 알겠습니다. 본인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요. 앞으로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시장님을 현안에 있을 때마다 자주 모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말투가 조심스러워지셨어요. 예. 다시 제가 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게 저보고 왜 자꾸 튀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벼룩은 튀어야 눈에 띈다. 그냥 튀어가지고는 이제 벼룩이 아니다. 이제는 안 튀어도 보인다. 제가 근데 예를 들면 가장 마지막 단계는 소가 되는 건데 소가 튀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소 되잖아요. 아직 소까지는 안 했잖아요. 못 갔지. 못 갔지만. 지금 어디쯤 오셨습니까? 뭐 토끼 정도? 그럼 튀어주셔야죠. 네. 토끼는 튀지는 않습니다. 토끼가 튀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자제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네. 다음엔 자주 모셔가지고 토끼 이재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